안녕하세요.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재밌게 듣고 있는 이제 내년이면 66이 되는 할머니입니다. 슬아의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어서 손자도 5이나 되네요. 오늘은 아픈 손가락의 막내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는 하는데 사실 저희 딸 둘은 어릴 때부터 야무져서 애들이 손도 많이 안 가고 나이 들어서는 시집도 잘 갔거든요. 그런데 저희 막내 아들이 장가를 못 가서 저와 제 남편 속을 썩혔습니다. 그 정태 그놈을 사귀는 여자 없대? 지 누나들 결혼해서 낳을 때까지 뭐하고 있는 거야? 남편이 간혹 가다가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정태 이제 31인데 뭐 아직 괜찮아. 그놈이 공부머리가 있어서 회사는 좋은 데 들어가고 그랬는데 여자애는 영 숙맥이라 걱정이야. 누굴 닮아서 그러나 몰라. 누굴 닮긴 당신 닮았겠지. 당신도 나랑 선 봐서 늦게 결혼한 거잖아. 참 이게 할 말 없게 하네. 저도 남편과 선을 봐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았습니다. 제 나이 23살이었고 남편은 29이었네요. 지금이야 늦은 나이가 아니지만 제 때만 해도 그 나이에 결혼은 조금 늦은 편에 속했어요. 처음 선을 봤을 때 저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무뚝뚝한 얼굴에 투박한 말투가 영 아니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하는 행동이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몇 번 만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더 잘해주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남편 잘 만났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혜수가 너 진짜 시집 잘 간 거야. 그렇게 자상한 남편이 어딨냐. 우리 남편은 그냥 남의 편이야, 남의 편. 우리 정희 아빠가 좀 자상하긴 하지? 부럽냐? 부럽지 그럼. 저는 남편과 결혼 후에 그릇이나 접시 주전자 등을 파는 가게를 운영했어요. 남편이 유리공예를 할 줄 알아서 본인이 만든 유리컵이나 유리로 만든 인테리어 소품을 같이 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아이 셋을 키웠네요. 중간중간 위기가 있기는 했는데 남편이 만든 유리공예품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인터넷으로 판매를 했어요. 여보, 우리 당신이 만든 유리공예품 인터넷으로 팔까? 인터넷? 그거 뭐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아이 됐어. 당신은 다 좋은데 추진력이 없어. 해보자. 요즘 다들 인터넷 하는데 그 뭐 쇼핑몰인가 뭔가 그거 하면 전국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판매할 수도 있고 좋잖아. 그런가? 남편은 묵묵하기는 했는데 변화를 싫어했어요. 하지만 저는 추진력이 있고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서로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그렇게 아이 셋을 키우면서 저희는 집도 몇 채 사고 차도 살 수 있었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무뚝뚝한 성격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사람들 만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술도 안 마시고 다른 짓을 안 하는 사람이어서 그게 참 가장으로서는 좋은 성격이었어요. 애들 대학도 보내고 첫째, 둘째 딸 시집을 보내고 나서는 남편과 제가 아들 장가만 가면 둘이서 시골에서 펜션이나 운영하면서 노후를 보내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정태 엄마, 우리 정태 장가 가면 둘이서 강원도 강릉 내려가서 펜션이나 예쁘게 지어서 그거 운영하면서 살까? 너무 좋지. 텃밭도 가꾸고 거기서 상추, 고추, 배추 다 키워서 김장도 해서 먹고 애들도 나눠주고. 아이고 생각만 해도 좋다. 정태 아빠 이제 도시 생활 질려. 우리 60 넘으면 시골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도란도란 잘 살아요. 근데 그러려면 정태 저놈이 좀 결혼할 여자도 만나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형 글러먹어서 어째? 당신이 좀 한마디 해봐. 그러게 선이라도 보게 해야 되나? 조건 좋으니까 어디 중매 사이트에 우리 아들 정보 좀 올려달라고 할까? 그래? 그런 게 있어? 뭐라든 자네가 좀 나서 봐. 알겠어요. 내가 한번 나서서 해볼게. 그래서 저는 지색하는 아들 몰래 아들의 결혼정보회사에 돈 주고 등록을 해두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아들은 여러 번 여자들을 소개받아서 만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게 인연이 만나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만난 아가씨들은 어땠어? 좀 마음에 들어?
얘기 좀 많이 나눴어? 제 질문에 아들이 풀이 죽어서 대답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 그 결혼정보 회사에서 빼달라고 하세요. 그거 뭐 괜히 돈만 쓰고. 왜? 이번에도 잘 안 됐어? 우리 아들 뭐가 못나서? 그게 아니라 저는 제가 좋은 여자가 좋아요. 조건 맞춰서 억지로 결혼하기 싫어요, 엄마. 거기서 만난 여자들은 다 나를 무슨 고깃집 고기 마냥 등급을 매기려 하고 별로예요. 그래? 하긴 좀 그렇지. 알았어. 그래도 너도 좀 노력을 해. 회사에 좋은 사람 없어? 엄마, 알아서 할게요. 저 그렇게 장가 보내고 싶으세요? 걱정돼서 그러지. 알았어. 우리 아들 조금 있어 엄마한테 화내겠네. 그만할게. 그래도 좀 결혼 좀 해. 저희 아들은 사실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 갑자기 피부에 여드름이 나서 고생을 좀 했는데 그 자국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였습니다. 피부도 까무잡잡한 편인데 얼굴에 곰보 자국처럼 여드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게 본인도 속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피부과에 가도 그 자국이 싹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자들 앞에만 서면 위축이 되어서 말도 잘 못하고 소심한 성격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제 딸들이 그걸 알아차리고 저에게 말해주더라고요. 엄마, 정태 쟤는 성격을 좀 고쳐야 돼. 왜? 우리 막내 아들이 어때서? 내가 전에 내 대학 후배 소개해준 거 알지? 그랬지. 근데 왜? 나도 우리 정태가 왜 연애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나 했더니 애가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래.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내 후배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더라. 근데 정태한테 물어봤더니 정태는 걔가 마음에 들었대. 그래서 왜 그랬냐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더라고. 에이그. 그래? 우리 아들이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애가 여자 앞에서는 위축이 되는 모양이네. 아, 어쩌냐? 아주 지 아빠를 쏙 닮았다니까? 정이 네가 정태한테 잘 좀 말해봐. 코치도 좀 해주고. 엄마, 나도 엄청 신경 쓰고 있어. 이서방도 정태 여자 소개시켜주러 하는데 애가 이제는 소개도 안 받겠다잖아. 이래 어쩌냐? 이제 정태도 32인데 언제 여자 만나서 장가를 갈런지. 요즘은 늦게도 가고 하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하여간 저희 가족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아들이었네요. 아들이 장가를 가느냐 마느냐가 저희 가족에게는 관건이었어요. 아들 붙잡아 놓고 잔소리를 하고 싶어도 30 넘은 아들이 회사 근처에서 혼자 자취를 해서 자주 만나지 못해서 그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딸과 아들이 성격적으로 여자를 만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나눈 지 한 2달이 지났을까요? 아들이 갑자기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인사를 오겠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럽기는 했지만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싶어서 남편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두고 아들과 아들이 데리고 오는 여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체 언제 그렇게 몰래 여자를 만나고 있었대? 그러게 말이에요. 아유, 내가 왜 이리 심장이 뛰나 모르겠네. 좋은 여자겠지? 뭐 지가 좋으니까 우리 보여준다고 데리고 오는 거겠지. 그렇게 남편과 저는 어떤 여자를 아들이 데리고 올까 궁금한 반, 걱정 반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아들과 아들 옆에 서 있는 여자가 정말 애떡게 생겨서 조금 놀랐습니다.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저 정태 씨랑 결혼할 최준이라고 해요. 그래요? 되게 어려 보이네. 시장하죠? 네, 배고파요. 말하는 것도 어린 티가 나더라고요. 저희 집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예리한 눈으로 훑어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정태 너는 언제 이렇게 어린 아가씨 만났어? 그러자 그 여자애가 선수쳐서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 정태 씨가 제가 다니던 카페에 단골 손님으로 왔었거든요. 제가 먼저 좋아했어요? 그랬구만. 근데 몇 살이요? 아버님 저요? 저 24살이요.
24살? 그럼 정태랑 몇 살 차이야? 8살? 네? 아버님 어머님도 8살 차이가 나신다고 들었는데 맞죠? 어쩐지 앙칼지게 그렇게 되묻더라고요. 저희는 처음에는 나이 차이를 듣고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따지고 보면 남편과 저도 8살 차이가 나니까 별로 그것 가지고 트집을 잡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그럼 두 사람이 얼마나 만난 거야? 너는 왜 말을 안 했어? 그러자 또 그 여자애가 아들 말을 가르쳐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만난 지 3달째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여자 만났는데 신중한 아들이 만난 지 3년도 아니고 3달째에 막 접어든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왔으니 놀랄만도 했죠. 제가 놀란 걸 본 그 여자아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비 며느리가 저를 보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놀라셨죠? 저는 근데 만난 기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서로 운명의 짝을 만나면 그냥 시간 지체할 거 없이 바로 결혼을 해도 나쁘지 않잖아요? 어려서 그런지 아주 당돌하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그랬는지 저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괜히 헛기침을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저희 부부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다음 달에 시골 일려고 해요. 예식장은 이미 예약해뒀어요. 뭐? 그렇게 빨리? 왜 그렇게 빨리? 아니 인사도 오기 전에 예식장부터 잡아놓은 거야? 그러자 아들이 머쓱했는지 뒷머리를 긁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요, 주리 뱃속에 제 아이가 있어요. 주리가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들의 뒤통수를 후려칠 뻔했습니다. 정말 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저희 아들이 속도 위반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 속도 위반을 했다는 소리야? 아이고 어쩌다가 이 어린 아가씨랑. 제 말에 예비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임신 몇 주 차인 거야? 이제 5주차 접어들었어요. 제가 사실 아이 임신하고 이걸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들었는데 소중한 생명을 그냥 지울 순 없잖아요? 그래서 말했더니 정대 씨가 바로 책임지겠다고 대답해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랬구나. 몸은 힘들지 않아? 입덧 같은 건 없어요? 아, 저는 입덧은 없네요. 애가 오빠 닮아서 순한가 봐요. 그럼 당장 다음 달에 결혼이면 상견례를 해야 할 텐데.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거든요. 지금 한창 바쁠 때라서 오빠랑 인사드리기는 했어요. 그 말인 즉슨 상견례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왠지 찜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눈빛을 보니 예비 며느리에게 흠뻑 빠져있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당시에는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뱃속에 아들 아이까지 임신했다고 하니 얼른 결혼식을 치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의심을 하고 그의 뒷조사라도 했으면 저희가 그런 험한 꼴을 안 겪어도 됐을 텐데 말이에요.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후회가 됩니다. 상견례도 하지 않고 아들이 혼자서 살던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이미 짐도 다 옮겨두고 함께 지낸 지 2주째라고 하더군요. 사실 모든 게 놀라웠습니다. 아들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말이에요. 예비 며느리가 유독 제 남편에게 싹싹하게 잘하더라고요.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저는 설거지를 좀 같이 해줬으면 싶었는데 제 남편 옆에 붙어서 애교를 떠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어 제가 말을 했어요. 아이고, 오늘은 하루 종일 음식을 했더니 기운이 없네. 이 많은 설거지를 언제 다 하나? 좀 도와줄래? 그런데 제 말을 못 들은 척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아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평생 부엌에는 들어올 생각도 안 하던 놈이? 왜요? 저도 혼자 살면서 다 하고 살았는데요. 아들이 설거지를 하고 저는 거실로 가서 예비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새 제 남편과 아주 친해졌더라고요. 사실 제 딸들도 조금 무뚝뚝한 성격이었는데
예비 며느리는 살가운 성격에 애교도 많았습니다. 물론 제 남편에게만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나게 해? 아니, 주리가 나 머리 염색해주겠다고 하네. 흰머리만 없으면 40대로 보일 거라고 하잖아. 맞아요. 아버님 진짜 젊어 보이세요. 어머니보다 더 어려 보이시는데요? 그 말을 들으니 확 기분이 상했어요. 저보다 거의 10살은 많은 사람인데 저보다 어려 보인다는 소리라니까요. 예비 며느리는 그렇게 첫 만남부터 제 시아버지를 꾀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저희 아들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어찌됐든 걱정했던 아들이 지짝을 찾아서 가정을 이루게 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혼자 살던 집에는 제가 가끔씩 반찬을 해서 갖다 주고는 했거든요. 남편과 제가 살던 곳이 아들 신혼집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친정도 시골이고 혼자서 임신해서 고생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다니러 가려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주리야, 뭐하니? 어머니, 저 오늘 친구 만나기로 해서 준비 중이에요. 그래? 내가 반찬 좀 해서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경비실에 맡겨두고 가세요. 그 말을 들으니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가겠다는데 말이라도 반찬 받고 친구 만나러 가겠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반찬을 경비실에 맡기라뇨. 제가 무슨 반찬 배달원도 아니고 말이에요. 괜히 빈정이 상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나는 걸 보니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린 며느리가 황당해서 저도 모르게 혼자서 궁시렁거렸더니 남편이 옆에서 며느리 편을 들더라고요. 아니, 얘는 시애미를 좀 어렵게 생각하기는 하는 건지 원. 왜? 어려서 그러는 거네 뭘. 난 귀엽기만 하더구만. 당신한테는 싹싹하게 잘하는데 애가 나한테는 그러질 않어. 당신이 몰라서 그래. 우리 정태 어머니 며느리한테 질투하나 보네. 그 말을 들으니 속이 답답해서 저는 주먹으로 가슴팍을 내려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술 더 뜨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나저나 우리 빌라 전세 준 거 있잖아. 그게 왜? 그거 팔고 나온 돈으로 며느리 카페 차려줄까 하는데 어때? 뭐? 카페를 차려줘? 그 빌라 그거를 팔아서? 왜? 안 됐잖아. 그 어린 나이에 애 가져가지고 홀랑 결혼해서 걔도 카페 차리고 싶다고 나한테 몇 번을 이야기하더라고. 사실은 당신한테 말 안 하고 내가 지금 부동산 내놓기는 했어. 계약만 남아있어. 뭐라고? 한 번도 저와 상의 없이 그런 중요한 일을 진행한 적이 없는 남편이 그렇게 추진력 있게 행동을 했다는 것에 1차로 놀랐고 며느리가 얼마나 시애비를 구슬린 건지 저를 대하던 태도와 얼마나 다른 건지 2차로 놀랐습니다. 이미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데 저는 더 잔소리를 하고 싶지도 않았네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남편이 며느리에게 돈을 줬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세아가한테 돈 주고 왔어. 기어이 그걸 줘버렸구만. 잘했어. 그래, 잘했지 뭐. 얼마나 줬는데? 제가 한숨 섞인 대답을 하자 남편이 머쓱해 하더라고요. 우리 그 빌라가 파니까 2억 나오더라고. 뭐? 그럼 2억을 다 줬어? 카페 차리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 좋은 자리에 차리고 카페 커피 머신인가 모식인가도 사려면 돈이 많이 든대. 그것도 부족하다는데.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하겠다는데 어쩌겠어. 그래. 지금 안 하는 효도 돈 벌면 하나 한번 두고 보자고. 왜 그렇게 자꾸 가시박힌 말을 해? 내가 잘못했나? 잘했어. 누가 뭐래? 둘이 사이 좋잖아. 걔가 나는 어른으로도 안 보는데 당신한텐 잘하잖아? 제 말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정태랑 세아가 애 낳으면 슬슬 여기 정리하고 둘이서 펜션 알아보러 다니자고. 어이구? 당신이 웬일로 먼저 그런 말을 다 해? 그래, 나는 좋지. 오랜만에 반가운 이야기 하네. 저는 사실 속이 조금 쓰리기는 했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줘버린 거 좋게 생각하고 싹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제 속이 편하니까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시골에서 속 편하게 노후 생활을 할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며느리에게 돈을 준 이유로
며느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저에게는 아니어도 남편에게 하루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전과 다르게 휴대전화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전화기 못 살게 굴어요? 왜? 며느리 전화 기다려? 아니, 뭐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카페 보러 다니느라 바쁜가? 통 연락이 없네. 그렇게 궁금하면 먼저 전화를 해봐요. 뭘 그리 안절부절하고 있어? 바쁜데. 괜히 신경 쓰일까봐 그렇지. 됐어. 아유, 답답해. 줘봐, 내가 해볼 테니까. 저는 남편의 전화를 빼앗아 들고 우리 예쁜 며느리라고 등록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걸어도 받지 않다가 네 번째로 걸었을 때에야 짜증난 목소리로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 여보세요? 아버님, 왜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받고 있으니 다행이지 남편이 들었으면 분명히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나다. 많이 바쁘냐? 어머니세요? 네, 저 지금 중요한 사람 만나고 있어서 좀 바빠요.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은 그런 것도 모르고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왜? 뭐래? 무슨 일이 있대? 바쁘다네. 카페 보러 다니느라 바쁜가 봐. 그래? 그렇지. 걔가 바빠서 그랬겠지. 그나저나 지금 임신 6개월 차인가? 몸도 좀 조심하고 해야 할 텐데. 걔는 참 이상해. 제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하자 남편이 뭐가 이상하냐고 묻더라고요. 뭐가? 아니, 그냥 하는 소리야. 너무 어려서 그런 거겠지. 에이, 싫었기는. 나 다다음 주에 강원도 내려가 보려고. 내 친구 준범이가 강원도 사는 거 알지? 걔 만나고 거기 동양도 좀 보고 펜션도 알아보고 좀 그럴까 해. 같이 갈래? 남편이 그렇게 물었는데 저는 영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같이 갔으면 남편이 지금 제 곁에 있었을까? 괜한 생각이 들기도 해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난 안 갈래. 당신이 먼저 가서 알아보고 와. 가게도 봐야 되고. 그럴래? 하긴 가게 문 닫으면 안 되지. 알았어. 내가 네 뒤를 있으면서 잘 보고 올게. 그렇게 남편은 강원도에 갔다가 다시는 제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남편과 대화는 강원도에 가서 한껏 들떠서 저에게 신나서 전화를 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공기가 도시락은 완전 단판이야. 코가 뻥 뚫린다고. 내가 우리 살 펜션 알아봤는데 그냥 여기에 땅을 사서 우리가 지내기 좋을 것 같아.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래? 좋지. 당신 목소리가 좋아 보이네. 한잔 했어? 에이, 나 술 안 하는 거 알면서. 여기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래. 다음에 같이 오자고. 내일 올라가니까 내일 봐. 그리고 다음날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병원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집으로 오는 버스를 타기 위해 친구 차를 얻어 탔다가 5톤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고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 꿈이기를 바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어느새 제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한평생 일만 하고 가정에 충실했던 남편과 저의 행복한 노후 생활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남편의 시신을 저희가 살던 병원으로 옮기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저희 두 딸과 아들이 장례식장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장례식 첫날에는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사이 둘은 보이는데 며느리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정태야, 주리가 안 보인다. 어디 갔어? 엄마, 줄이 못 왔어요. 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못 와? 어디 아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들 대답에 저 깊은 곳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시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며느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간 참고 참았던 울분이 터져나와서 저는 아들의 설명을 들을 것도 없이 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한 번만 해서 전화를 받지를 않더라고요.
몇 번이나 통화 시도를 한 끝에 며느리가 자다 일어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너 뭐하니? 어머니세요?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넌 시애비가 객사를 하고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돼서?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자다 깬 며느리의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어머니, 저 임신 중인 거 잊으셨어요? 임신한 애한테 부정 타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진짜 짜증나. 끊을게요. 며느리 그녀는 통화를 하면 항상 지가 먼저 끊어버리더니 그 와중에도 지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결국 며느리는 죽은 지 시애비 발언이나 하고 작은 지에 모실 때까지도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딸들도 아들에게 한마디씩 했어요. 오일케는 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오지도 않아? 난 이해할 수가 없다. 누나들, 걔가 요즘 많이 바빠. 나도 얼굴 보기 힘들고. 애도 임신했으니까 조금 많이 이해해줘. 그게 핑계가 된다고 생각하니? 저희 아이들 대화에 제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어서 말했습니다. 정태야, 내가 이제서야 하는 말인데 네 아빠가 새아기한테 2억 준 건 알고 있냐? 예상은 했지만 아들은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모양이더라고요. 눈이 2배로 커져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했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구나. 안 되겠다. 내가 새아가 만나서 쓴소리 좀 해야겠어. 어리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애가 지멋대로 굴어. 그리고 저는 아들의 차에 올라타서 아들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일이 있다며 저를 내려주고 가버렸어요. 아무래도 며느리에게 제가 혼내려고 간 거니 아들이 그 자리를 피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씩씩대며 아들이 결혼한 후에 처음으로 아들 집에 들이닥쳤네요. 그때가 오후 1시가 다 된 시간이었는데 그제서야 잠에서 깼는지 부시시한 얼굴로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가 여길 왜? 왜? 내가 못 올 때 왔냐? 나 할 말 있어서 왔으니까 좀 들어간다. 그리고 저는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이 혼자 살 때보다 집안이 더 어수선해서 숨이 콱 막히더라고요. 저는 우선 물 한 컵을 벌컥벌컥 들이킨 후에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너는 어떻게 돼? 내가 치수하는 예의란 걸 모르니? 내가 어려서 그렇다. 임신해서 그렇다 참고 또 참았는데 이건 경과 다르잖아. 어떻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정을 탄다느니 그런 몹쓸 말이나 해대고 코빼기도 안 뱉을 수가 있어. 네 시애비가 죽기 전에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면서.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애써 삼키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한 손으로 귀를 파며 제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성의 없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하라는 듯이 훤히 보였어요. 죄송해요. 이 말이 듣고 싶으신 거죠? 이게 지금 죄송한 애 태도야? 아이고, 정태 아빠. 그러다 보니 화장실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날 새벽부터 발이 나고 장지에 옮기고 한 번도 화장실에 못 갔는데 갑자기 신호가 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다 하늘의 뜻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화장실에 갔다가 저는 변기에 묻은 핏자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를 부를까 하다가 어쩐지 변기 옆에 놓인 휴지통을 들춰보고 싶은 생각에 휴지통을 열어봤더니 글쎄 그 안에 활짝 펼쳐진 피 묻은 생리대가 몇 개는 나오지 뭡니까. 임신을 했다는 며느리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제가 며느리를 불러서 그걸 보여주며 물었어요. 너 임신했다는 거 다 거짓말이지? 배도 안 나온 것도 그렇고 이게 뭐야? 너 생리하냐? 그러자 조금 당황한 기색을 보이던 며느리가 이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진짜 제가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지 갑자기 하혈을 해서 그래요.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따져물어도 며느리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어머님 측측대로 임신을 안 했어도 이제 와서 어쩌실 건데요? 못생긴 노총각 구제해줬더니
뭐 이렇게 잔말이 많아. 하실 말씀 다 하셨죠? 지겨워. 이제 가세요. 저 오늘 카페도 알아보러 가야 하고 바빠요. 그렇게 며느리는 제 등을 떠밀었고 저는 쫓겨나듯이 아들 집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작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며느리를 미행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임산부 치고는 짧은 치마에 화려한 화장을 한 며느리가 아파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 뒤로 본능적으로 쫓았어요. 그리고 도로에 나간 며느리가 웬 남자와 뽀뽀를 하더니 그 남자의 차 조수석에 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로 택시를 잡아타서 그 차의 뒤를 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차는 어느 모텔 앞에 멈춰섰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며느리가 외간 남자와 진한 스킨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대체. 그리고 1시간을 모텔 앞에서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며느리와 뺀질하게 생긴 남자가 둘이 또 어깨동무를 하고 다정하게 모텔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가까운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온 며느리와 그 남자가 어디론가 신나게 가는 걸 보고 저는 바로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물었어요. 저기요, 방금 나간 저 여자랑 남자가 뭐하러 왔답니까? 예? 누구신데 그래요? 저 여자 CM이입니다. 그러세요? 그럼 같이 들어오시지 그러셨어요. 아드님이랑 며느님 지금 신혼집 구하러 다니고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누가 망치로 머리를 세게 내리치는 것 같았어요. 지금 나간 애랑 그 남자가 신혼부부랍니까? 예, 3일 전부터 신혼집 본다고 왔었는데 3일 전이면 저희 남편 장례식을 치르던 그 시점인데 그때의 며느리는 내연남과 함께 둘이 같이 살집을 보러 다녔다는 거였어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실을 확인한 후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만나서 아들을 만나 제가 그날 본 것과 들은 것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들도 제가 찍은 영상을 보고는 기함을 했어요. 이 남자가 왜 너도 아는 놈이야? 친오빠 친구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엄마 이게 다 사실이에요? 그럼 내가 뭐 조작이라도 했겠니? 아이고, 이 순진한 우리 아들이 당했어. 시댁 식구고 뭐고 다 가짜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할까봐 걱정이 됐는데 아들은 저보다 더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혼 소송과 사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증거는 충분하네요. 부동산 사람도 증인이 될 테고. 저 변호사 만나러 갈게요. 제 친구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 있는 거 아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그 사기꾼년 아주 잡아 족칠 테니까요. 너 혼자 괜찮겠어? 엄마와 같이 가니까. 엄마 장례식 치르고 지금 한숨도 못 자서 힘드시잖아요. 집에 가서 쉬고 계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내가 이 와중에 잠이 오겠냐. 그냥 같이 가자. 친구도 내 휴대폰이 있고. 저는 그렇게 아들과 아들 변호사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진행했어요. 아들 친구도 어이가 없다고 할 말을 잇더라고요. 그리고 혼인 취소 소송까지 가능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소장은 다 작성해줘. 아들은 담담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 저는 아들과 함께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뻔뻔한 며느리년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어머니도 같이 오시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낮에 저와 둘이 만났을 때와는 전혀 딴판으로 굴어서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너,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긴 말할 것도 없어. 당장 짐 싸.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임신. 임신한 년이 외간 남자랑 모텔방에서 뛴 거냐? 이게 아주 끝까지 거짓말을. 오빠,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며느리가 아들에게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조만간 알게 될 거야. 엄마, 얘 여기서 나가면 소장 받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두세요. 소장 받으면 내쫓을게요. 그래? 그래라. 나는 피곤해서 옴짝달싹 못하겠으니 오늘 여기서 자고 가마?
저와 아들의 대화를 들은 며느리가 사색이 되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대체 무슨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너 사기꾼년인 거 다 들통났다는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말없이 그날 찍은 영상을 며느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보고 새하얗게 질려서 발까지 동동 구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리고는 저와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되도 않는 변명을 해댔습니다. 오빠, 임신했던 거 맞아. 근데 유사 안 했어. 말 못해서 미안해. 오빠, 나 사랑하잖아. 이 사람은 그냥 내가 힘들 때 위로해줘서. 오빠, 나 버리는 거 아니지? 어머님, 오빠 이혼남 만드실 거예요? 제가 정신 차리고 이제는 잘할게요.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저는 대꾸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내내 지치지도 않고 그 사기꾼녀는 통곡을 하며 사정사정을 했어요. 그날 밤 일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악몽 같네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며느리는 사기, 이혼 및 죽은 남편이 준 돈 2억 반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는 내내 저와 제 아들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썼지만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할 리는 절대 없었어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며느리, 아니 사기꾼 그년이 결혼 사기를 이전에도 쳤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꾼이었더라고요. 재판을 통해서 사기 혐의가 입증이 되었고 아들과 이혼 취소도 하고 죽은 남편에게 받아간 돈과 위자료까지 토해내야 했습니다. 물론 징역살이도 피할 수 없었고요. 그 사기꾼년이 법원의 반성문에 얼마나 써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죠. 그 사기꾼년이 감옥에 이송되던 날에 저는 그년에게 욕을 한 바가지 해줬습니다. 네 사지를 찢어주기도 모자랄려나. 너 내가 죽을 때까지 지켜볼 거야. 아주 피가 말라서 죽어봐라 했냐나. 아들은 소송을 하면서 살이 10kg 가까이 빠질 정도로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아들이 그대로 주저앉을까봐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제 아들은 그 정도로 약한 놈은 아니었어요. 금방 일어나서 보란듯이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하지도 않던 운동도 시작하고 변호사는 친구의 소개로 만난 여자와 연애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아들은 결국 34살이 되어서 좋은 여자 만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죄송하고 감사해요. 뭘? 우리 아들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지. 엄마, 이제는 걱정 없이 떠날 수 있겠다. 네? 어디 가시게요? 네 아빠는 죽고 없지만 엄마 이제는 시골 가서 남은 여생 보내고 싶어. 그렇게 아들이 새 출발을 한 이후에 저는 그릇 가게를 정리하고 혼자서 강릉으로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 절친도 살고 있고 죽은 남편 친구 부부와도 종종 왕래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은 여전히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그렇게 예뻐하던 며느리의 추악한 뒷모습을 보지 않고 간 것이 오히려 다행인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게 되면 남편과 다시 만나서 함께 누리지 못했던 노후 생활을 거기서라도 같이 즐기고 싶습니다. 그 사기꾼녀는 감옥에서 나와서 또 사기를 치다가 재판을 받고 다시 감옥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년이 어떻게 사는지 평생 지켜보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 사연을 보내고 나서는 그냥 훌훌 털어버리려고 해요. 그게 제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요. 저 그래도 되겠죠? 죽은 남편 만났을 때 해줄 이야기 보따리 많이 들고 가기 위해서 남은 생 즐겁게 살다 갈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할머니 한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복 받으실 겁니다.